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험, 연금, 그리고 금융시장의 최신 소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다 흩어져 있는 뉴스 같은데요. 맞아요. 이걸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저희 목표죠. 네네.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규제부터 내 성격 유형이 보험 선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의 첫 번째, 가장 민감한 문제죠. 내가 낸 보험료?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바로 이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보험사들이 관임적으로 해오던 불투명한 심사 절차를 대대적으로 선복했다는 거죠. 네, 핵심은 의료자문이라는 절차를 더 이상 보험사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자문이요? 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소견을 내는 의사에게만 자문을 구해서요. 그걸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가장 불리했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떤 의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전문가 의견이니 따르세요 하는 통보만 받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네.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맡길 때 소비자가 동의하는 제3의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제3의 기관을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면 자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게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으로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을 얼마는 지연하는지, 네네. 또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이제 소비자들이 어느 보험사가 돈을 잘 안 주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소비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쁜 관행이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동차 보험 쪽도 한번 보죠. 이것도 결국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된다고요? 네, 이건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목이나 허리를 살짝 삐끗하는 정도의 경상 환자는 원칙적으로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8주요? 아니 사람이 다치는 게 기계처럼 딱 8주 만에 낫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일괄적으로 제한한다고요? 그렇죠. 만약 정말 더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앞으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입장은 명확해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7%에 달했는데 와, 87%요? 네, 또 주된 원인이 일부의 과잉 진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 때문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아서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 입증 책임이 이제 환자에게 넘어가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더 아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 이전에는 일단 입원하고 보자 였다면 이제는 보험사 대인보상팀과 상당히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이 8주 룰은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로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보니 애초에 가입할 때부터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요하죠. 마침 요즘 주식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투자 기능이 있다는 변액보험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변액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은행 적금에 투자가 좀 더해진 상품 정도로 생각하고 가입하면 거의 100% 후회합니다. 왜죠?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사업비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 당신이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데 예매 수수료가 1만 5천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엄청 비싸네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원 정도를 사업비 명목으로 먼저 떼고요. 아, 나머지 8만 5천 원만 실제 펀드에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와. 그러니 투자 수익률이 15% 이상 나기 전까지는 원금 회복조차 어려운 거죠. 아, 시작부터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그걸 모르고 단기 수익만 기대했다가는 실망이 크겠네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절대 단기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을 최소 10년은 묻어두고 비과세 혜택이라는 큰 과실을 따겠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변액보험에는 사업비가 훨씬 저렴한 추가 납입 기능이 있으니 기본 보험료는 최소 설정하고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니 건강 문제, 특히 암보험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요즘은 암 생존율이 워낙 높아져서 암에 걸리는 것 자체보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볼 때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요? 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체크리스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증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첫째,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의 몇 퍼센트 수준인가. 둘째,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나 1, 2년 안에 걸리면 보험금을 절반만 주는 감액기간이 있는지. 아, 그 두 가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새로운 치료법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요? 네, 잠시 후에 데이터로도 확인하겠지만 과거에는 없던 비싸고 효과 좋은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이런 새로운 치료법까지 보장해 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미래 치료법까지 담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병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고혈압 약만 먹어도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토스 인슈어런스의 사례를 보면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수많은 보험사의 복잡한 인수 기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겁니다. 아, 데이터베이스로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설계사가 고혈압 약을 5년째 복용 중인 50대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A보험사는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 가능, B보험사는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 가능, C보험사는 가입 불가 이런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설계사들한테도 엄청난 무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는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할 필요 없이 최적의 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인슈어테크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예, 아니요로 결정되던 것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훨씬 더 정교하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혹시 몇 년 전에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더라도 지금 다시 시도하면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개인의 보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보험이 정교해지는 것과 별개로 우리 모두가 기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안전망, 바로 국민연금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고요.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최종 13%가 됩니다. 9%에서 13%면 체감상 꽤 큰 인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제 월급에서 얼마나 더 나가는 건가요? 만약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가입자라면 2026년에는 지금보다 만 원이 오른 19만 원을 내게 됩니다. 19만 원이요? 네, 물론 당장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도 43%로 오르고요.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도 확대됩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자는 건데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낼 땐 있는데 나중에 받을 땐 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크거든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요. 네.
그래서 이 변화를 단순히 세금 인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른 문제도 짚어보죠. 요즘 동네에 있던 은행이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금융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숫자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은행 점포가 1,189개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1,100개가 넘게요. 와. 네, 은행 입장에서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니 비효율적인 점포를 줄이는 게 당연한 경영 전략이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같은 분들이 소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은행이 점포를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 막는다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신호를 보낸다? 네. 앞으로 은행이 점포를 하나 없애려면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네. 특히 지방 점포를 없앨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요. 효율성만 따지던 은행의 논리에 공공성이라는 브레이크를 건 셈이네요.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해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입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주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보시죠. 삼성화재가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폐암 치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0년 동안 폐암 치료에서 면역 항암 치료 횟수가 무려 4배나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요? 아까 암보험 이야기할 때 나왔던 바로 그 신의료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실제 치료 현장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네. 폐암이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인데 이런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왜 암보험이 최신 의료기술을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는 셈입니다. 아, 데이터가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보여준다면 이번엔 좀 더 심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 결과인데요. 제 MBTI가 제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인데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꽤 흥미로운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향성인가요? 제 MBTI를 한번 대입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 외향형 E 성향의 사람들은 암 진단 시 5천만 원처럼 딱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형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 E는 정액형. 네, 반면에 감각형 S 성향의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만큼 돌려받는 실손형 보험을 더 선호했고요. 오, 재미있네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도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외향형 E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확정된 큰 보상을 받는다는 명확한 결과를 선호하는 반면 네. 보험사들이 점점 더 고객의 데이터를 넘어 심리까지 파고들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데이터, 심리까지. 보험의 세계가 정말 다각화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약업계 동향을 짧게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동아제약이 오쏘몰 이뮨 선물 세트를 내놓고 동국제약은 윤종신 씨를 모델로 인사돌 광고를 새로 찍었다는 소식들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움직임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상 속 건강관리와 신뢰입니다. 건강관리와 신뢰요? 네. 특정 시즌, 입학이나 졸업 같은 시즌을 공략하고 친숙한 모델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심지어 일동그룹처럼 아예 사명을 일동 헬스케어로 바꾸는 것은요. 이제 제약업계 전쟁터가 치료의 영역에서 예방과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안 아프려고 챙겨 먹는 것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미래의 보험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병에 걸리면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식의 헬스케어 연계보험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금 지급 기준의 변화부터 연금 개혁, 사라지는 은행 점포 문제, 그리고 내 성격과 건강관리 트렌드까지. 네, 이 모든 변화의 파도가 결국 당신이라는 섬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과 보험의 세계가 결코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계속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정보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MBTI와 보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당신이 가진 보험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네. 그 보험들은 당신의 실제 통계적 위험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되었나요? 그리고 그 둘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